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돈 걱정 없이 행복하게 인생의 절반은 부자로 살자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이 책이에요. 이 책 절반 제가 리뷰를 했고 나머지 부분을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이 앞부분에 제가 어디까지 리뷰를 했냐면 목표를 지금부터 떠오르는 목표를 적어보자. 제가 댓글로 적어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댓글에 행복한 부자로 살기 위한 목표를 적어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목표들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인생에 100살이라면 50살부터 부자로, 120세라면 60살부터 부자로 사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혹시 오늘 얼굴이 왜 그래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노 메이크업 생얼이에요. 눈썹도 지금 별로 없죠. 네, 그래서 오늘 화장하지 않고 방송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뭐 하루 종일 그냥 집에 있었어요. 아프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가 내가 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이걸 해야 된다고 해요. 설정한 목표 옆에 시간 계획을 세워라. 시간 계획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세워라 내워라 그 목표를 달성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아들에게 칭찬과 격려의 쪽지를 쓰는 것은 오늘 밤에 하자. 몇 시에 하자. 이런 거 좋아요. 몇 월 며칠에 이걸 하자. 이런 것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내 집 마련은 몇 년도에 하고 몇 년도엔 여행 가고 이런 목표를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목표를 달성했을 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과 목표를 공유하라 라고 해요. 우리 가족이 있다면 가족과 목표 공유하면 가장 좋겠죠. 친구에게 몇 년도에 무슨 집을 살 거야, 몇 년도에 여행을 갈 거야 라고 하면은 조금 질투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돈에 대한 목표를 몇 년도까지는 뭐를 하고 몇 년도까지는 뭐를 하고 매년 얼마를 모으고 이런 걸 정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은 부자와 거리가 먼 나의 소비 습관을 들여다보라 라고 합니다. 자, 그럼 기사를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가 쓴 기사가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포춘지에 그 미국에 있는 그 잡지죠. 잡지에 나오는 것은 낭비하는 것들의 패턴을 보니까 복권을 사는 행위, 고급 커피를 사서 마시는 것, 담배를 피우는 것, 홈쇼핑을 보고 물건을 충동 구매하는 것, 보고 있으면 갑자기 막 사고 싶어지죠. 잘 가지도 않으면서 헬스센터에 가입하는 것, 인터넷 쇼핑으로 당일 거래를 즐기거나 외식을 즐기는 것, 은행 자동 인출기를 자주 이용해서 송금 수수료나 다른 수수료를 내는 것, 이런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우리도 한번 적어볼까요? 이런 기사를 보고 내가 쓸데없는 소비를 하는 게 무엇이 있는가? 쓸데없는 소비가 뭐냐면 지나고 나서 후회되는 거. 에이, 작년에 그거 하지 말걸. 저번 달에 그거 하지 말걸. 여러분이 카드 내역이나 통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는요, 돈을 모아야겠다라고 처음 마음 먹었을 때 2008년 금융위기로 펀드 통장 잔고가 딱 반토막이 나서 너무 우울할 때 그때 내가 수입의 50% 저축해야겠다. 월급이 적지만 해봐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이제 카드 내역을 봤어요. 그랬더니 지마켓에다가 매달 30만 원씩 갖다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마켓 혹시 해외 직구 싸다고 계속 쓰고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애기 키우면서 집에서 계속 기저귀도 막 싸면 쟁여놓고 3만원에 2,000원 쿠폰 주면 또 3만원을 채워 사고 오늘은 수요일 무슨 핫딜 해가지고 고구마 사고 토마토도 막 배송하고 써서 버리고 이런 패턴이 막 계속 됐어요. 그래서 지마켓과 이별해야겠다. 지마켓에서 아무리 할인 쿠폰을 줘도 사지 않겠다라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지마켓과 이별을 하게 됐어요. 지금까지도 거의 사지 않고요. 지금은 사실 쿠팡을 많이 이용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돈을 모아서요. 거위를 만들래요. 어떤 거위? 황금알을 낳는 거위. 나에게 돈을 마련해주는 시스템을 마련하라는 거죠. 5년 정도 한번 준비해보라고 합니다. 네, 5년 괜찮아요. 3년도 좋죠. 2년도 좋고. 수입이 많으면 더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거위가 본신이 된다면 황금알을 가지고 마음껏 누려라 라고 해요. 제가 돈을 안 먹고 안 쓰고 안 입고 모을 수 있었던 이유는 황금알로 누려야지. 황금알로 여행도 가고 황금알로 맛있는 거 먹고 황금알로 애들 교육도 하고 다 생각을 했어요. 배당 주식, 현금 흐름이 나오는 부동산 이런 것들이 거위가 될 수 있겠죠. 이 저자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절약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 절약하고
투자한다. 그래서 더 많이 사용하려고 뭐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은 더 좀 많이 쓰고 싶어서 하는 거죠. 계획대로 모아서 계획대로 소비하라 라고 합니다. 1억을 모으면 무엇을 할 거야? 몇 년도에는 무엇을 해야지 라고 목표가 있다면 그대로 계획대로 한번 해보래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보존하는 방법, 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돈을 빌려주지 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참 이상하게도 내가 목돈이 생기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갑자기 늘어난다. 짧은 기간만 융통하겠다는 사람에서 당장 돈을 안 빌려주면 죽을 것 같은 일종의 협박. 그래서 여러분 돈 자랑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돈 자랑은 돈이 많은 사람들끼리, 돈이 넘치는 사람들끼리 해야지 돈이 없는 사람들 앞에서 절대 돈 자랑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은행에서 이제 누가 돈 빌려달라고 하면 은행에서 빌려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이 서운하다, 너랑 나랑 어떤 관계인데 라고 하면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그냥 줘버리세요. 네, 훨씬 낫습니다. 지금 급하면 이 돈으로 가지고 써. 나 이거밖에 없어. 우리 와이프한테 죽어 나는. 이런 식으로. 우리 남편이 알면 큰일 나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삼자를 얘기해 주세요. 저는 사실은 돈 빌려달라는 사람은 거의 그냥 아예 없었는데 딱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일주일만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거든요. 친척이에요. 가까운 친척, 친한 친척. 빌려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빌려달라고 다 그런 거예요. 친척들한테. 그래서 저한테 일주일 빌리고 그걸 갚을 때 다른 사람한테 또 빌리고 또 빌리고 또 빌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돌려막기라고 합니다. 누가 손해를 봅니까? 맨 마지막에 빌려준 사람이 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갯돈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받는 사람은 괜찮지만 맨 마지막에 받는 사람, 뒤로 갈수록 굉장히 리스크가 커집니다. 자, 이 책에서는 부동산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동산 이야기가 좀 부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을 100% 믿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여러 책을, 제가 그래서 다독을 권유한 이유가 이것도 보고 저것도 봐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여러분의 안목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막 무조건 베스트셀러니까 유명한 책이니까 무조건 믿어야지라는 것은 돈에 관련돼서는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 괜찮아요. 돈 손해 안 보니까. 그죠? 재건축은 더 이상 후회가 될 수 없다. 특히 20층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몇 층으로 지어야 수지 타산이 맞을까? 재건축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40층으로 지어도 타산이 맞지 않는다. 만약 재건축을 하지 못하게 됐을 때 저고층 주거용 아파트들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 재건축 아파트가 저는 굉장히 좋은 입지에 굉장히 비싼 지역에 저층은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분처럼 20층 이상 아파트, 15층, 20층, 25층은 재건축이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주 핵심 지역이 아니면 누가 20층 아파트 조합원들에게 새 아파트를 주고 분양을 하겠습니까? 이것도 고층 아파트는 지금 서울에도 보시면은 층수가 높은 재건축 아파트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가 정부에서 이제 초과 이익 환수제라고 해서 이익이 나면 이익의 상당 부분을 나라에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손해가 일어나게 되죠. 일본 최고의 부자 사이토 히토리는요, 이런 말을 했대요. 돈이 없는 사람은 좀 더 일하면 좋으련만 돈을 쓸 생각만 한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더 벌어야지가 아니라 뭐하고 돈 쓰지? 그런 팔자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에. 저는 그냥 그게 나쁘다라고 보지 않고요. 팔자 좋은 사람. 예를 들면 남편이 잘 벌어오고 부인은 뭐 사지? 어디 가지? 뭐 입지? 무슨 백 사지? 진짜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되게 부럽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제 공주처럼 그냥 재벌가 사모님처럼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어떤 사람은 부모가 아주 부자라서 외제차를 못 뽑지? 부모가 막 기업체를 크게 운영해서 뭐 먹고 놀지? 무슨 술 먹지? 그런 인생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돈이 없는데도 돈 쓸 생각만 한다면 이걸 고쳐야 합니다. 투자 금액을 늘리면 좋다라고 얘기해요. 투자 금액이 늘려야지 돈을 만드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2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첫째, 소득을 높인다. 둘째, 소비를 줄인다. 누가 몰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렵죠. 우선 소득을 높일 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적은 돈으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나는 그냥 월급쟁이 돼 월급으로 행복하게 살겠어. 이게
제가 투자 쫄딱 망하고 간 철학이었어요. 그냥 월급쟁이 월급으로 살아야겠어. 근데 평생 살기는 싫고 내가 한 50이나 60대까지, 그러니까 남편이 퇴직할 때까지는 알뜰하게 살다가 노후엔 좀 잘 살아보자. 이 책의 제목처럼 인생의 후반부는 좀 잘 살아야지가 저의 목표였어요. 삶의 깊이 있는 철학과 고민 속에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지? 어떻게 하면 돈을 모으지? 어떻게 하면 돈을 불리지? 이걸 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했어요. 애기 키우면서 독학으로. 힘들었습니다. 이해도 안 가고 뭐가 뭔지 모르고 이게 맞나 틀리나 맨날 고민했죠. 소득을 높이는 방법은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라고요. 능력을 어떻게 키우지? 능력을 키우는 책들, 자기계발서, 마케팅 뭐 이런 것도 막 보고요. 글 쓰는 법, 매력 있는 법, 매력이 없는 것 같아 매력 있는 법 이런 것도 보고요. 능력 중에 하나죠. 말 잘하는 법 그런 책도 봤습니다. 당신은 능력을 키우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소비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라고 묻습니다. 나 스스로가 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이것을 하고 있어요. 나는 소비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라고 댓글에 한번 적어주시면 제가 보고 하트를 눌러드리겠습니다. 경기가 호황일 때는요, 금리가 높아집니다. 팔고 채권을 사면 좋다고 해요. 왜? 금리가 피크를 찍으면 다시 금리가 하락하니까. 채권은 높은 금리로 우리가 사버리면 금리가 하락했을 때 채권 금리는 일반 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어요. 경기가 불황일 때, 금리가 낮을 때는 채권을 팔고 주식을 사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뭐 계란 모형 이런 식으로 달걀 모형 해서 검색하면 나와요. 그거를 아마 토대로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가 불황이고 언제가 호황인지 알면 참 좋겠죠. 정말 이걸 보고서 경기를 예측할 수 있다면. 금리, 환율, 종합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기업 경기, 실사지수, 실업률, 취업자 수 이런 것들 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다 우리가 파악을 하고 복잡하니까 금리와 물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해요. 자, 그럼 금리가 어떻게 하면 경기가 호황이에요? 자, 경기가 막 좋아요. 돈을 막 벌고 풍요롭습니다. 그럼 금리가 올라도 사람들이 대출이자 낼 수 있어요. 버틸 수 있어요. 기업도 이자가 올라도 버틸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어렵다. 경기가 어렵고 대출이자 내기 힘들다. 근데 금리를 올리면은 이제 안 되죠. 그래서 그럴 땐 금리를 낮춥니다. 이분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나는 경기 상황을 판단할 때 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국은행에서요, 정말 머리 좋은 사람들이 물가, 환율, 경기 등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미국 금리까지 신경 써가면서 금리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경제를 공부하기 위해서 초보책으로 금리를 꼭 보세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나의 첫 금리 공부 염상훈 작가님 책을 완전 추천합니다. 금리를 올리고 있으면 경기가 좋아진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금리를 내리고 있으면 경기가 나빠진다고 해석한다. 그리고 금리를 한 번 올리면 그 다음에 또 올리고 또 올리고 또 올린다. 그리고 금리를 내리면 또 내리고 또 내린다. 즉 경기라는 것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것이다. 별표할게요. 경기는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경기가 한번 나빠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계속 안 좋아지고요.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하면 아주 브레이크가 안 들을 정도로 질주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더 하자면 부동산 가격도요. 한번 오를 때 정말 무섭게 오르는 추세적으로 오르고요. 떨어지기 시작하면 쭉쭉쭉쭉쭉 떨어져요. 이런 경기 흐름을 함께 보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 유혹이 많아지고 반대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 마음고생이 심해진다. 우리가 자산을 이렇게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투자 자산으로 옮겨놨을 때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 않아요. 올라도 불편하고 떨어져도 불편합니다. 올랐을 때는요. 아유 이 주식 말고 저 주식 살걸. 이 부동산 말고 저 부동산 살걸. 이러고 있어요 사람이. 그죠? 떨어질 때는 팔아야 되나 막 이러고 있어요. 네, 참 마음이 감사합니다. 자, 이 저자분은요. 몸을 이용해 벌어들인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내 몸이요 영혼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내 영혼을 갈아가지고 정말 막 사장님한테
힘들게 굳은 소리 들으면서 일하고 상사랑 동료 관계, 인간관계도 얼마나 힘들어요. 출퇴근 힘들게 하면서 피곤한데 잠 못 자면서 아픈데도 참고 일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번 돈으로요. 아무렇게나 투자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해요. 투자형 상품은 반드시 전문가 힘을 빌려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한 문장 더 덧붙인다면 전문가의 말은 참고만 하고요. 나의 지혜와 나의 직관으로 결정하세요. 전문가의 말이 늘 옳지만은 않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되게 꿀팁이 있어서 제가 여기 보여드릴게요. 한번 볼게요. 여기. 아이 통장이에요. 아이 통장인데 어른들에게 돈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일일이 다 이렇게 글자로 찍어주거나 펜으로 써줬어요. 누가 왜 돈을 보냈는지. 근데 여러분, 너무 좀 멋있어. 네. 너무 멋있어요. 왜냐면 아이한테 이 통장을 다 커서 주면서 이렇게 얘기할 거래요. 너의 탄생을 축복하고 너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많은 분들이 돈을 주셨어. 앞으로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통장을 보면서 주변 분들의 사랑을 느끼며 헤쳐나가기를 바란다. 사랑해. 이러면서 네가 얼마나 사랑을 받는 존재인지 통장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적은 금액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얼마나 큰 돈이 되는지를 알려주고 싶어서 태어날 때부터 계속 모았대요. 저도 모으긴 모았는데 이렇게 막 자세하게 막 누구 얼마 이렇게 안 했어요. 그냥 세뱃돈 받으면 다 해가지고 쑥 넣어버리고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넣어버렸지. 이렇게는 안 했죠. 근데 괜찮네요. 막 10,000원, 막 20,000원 아주 넣습니다. 그리고요, 이걸로 아이들 명의로 펀드를 개설해 투자했다고 합니다. 세계 자본시장에 있는 많은 국가들을. 그래서 아이에게 이 돈으로 은행 이자만 받는 게 아니라 펀드를 투자했어, 아빠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활동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투자 수익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레 그 나라의 상황을 이야기하게 된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같은 신흥국이나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에 관심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에 했대요. 정말 글로벌한 시각이 있겠죠. 작은 돈이라도. 저도 아이들 명의로 해외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은 맥락이죠. 아이가 글로벌한 어떤 안목을 갖기 위해서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시면 좋겠어요. 적은 돈이라도. 이 마지막이요. 이분이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는데요. 이 부분이 상당히 맞지 않아서 제가 오늘 리뷰를 합니다. 원래 제가 이렇게 지적이라든가 이건 틀렸어 이런 말 하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책이 2011년도에 나왔어요. 나온 지가 지금 9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이 책의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 검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이걸 왜 얘기하는지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아파트를 좋아한다. 그래서 아파트 값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들 말한다. 이 말은 사실일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파트를 좋아한 것은 그 값이 쭉쭉 올라가던 1980년대 이후의 일이다. 그 이후로 미국, 일본의 도시들이 삭막하게 바뀐 것을 생각해보라. 그곳에 투자했던 사람은 당시 많은 돈을 벌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 지금도 그 도시의 아파트나 땅을 사는 것을 좋아할까? 지금 서울 강남의 테헤란로 주변은 커피 전문점으로 넘쳐난다. 건물마다 1층은 거의 커피 전문점이 차지하고 있다. 난 솔직히 걱정스럽다. 왜 이렇게 커피 전문점이 자꾸 생길까? 다른 업종은 다 어디로 갔을까? 저 비싼 임대료를 부담하고도 수익이 날까? 라고 하면서 부정적으로 이제 집을 꼭 살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자, 근데 우리 지금 9년이 지난 오늘 어떻습니까? 2011년도에 집을 사지 않고요. 강남 테헤란로를 보면서 아유 쓸데없이 커피를 왜 저렇게 먹어 하면서 상가를 등한시했다면 부와 굉장히 멀어져 있었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오래된 책 보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의 의견이 틀릴 수 있구나. 이분은 재무설계사라서 보험이나 펀드 같은 상품을 취급을 하지만 부동산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나 상가를 모를 수 있다 라고 충분히 볼 수 있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여러분이 부동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싶다면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번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야지, 부동산 투자로 돈을 많이 벌지 못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잘못된 어떤 정보를 듣거나 잘못된 주입을 받을 수 있어요. 실제 보험을 다루시는 분들 중에 부동산을 나쁘게 본 사람이 많아요. 왜 거기다 대출이자를 내? 보험 상품 들어야지. 근데 이게 나쁘다가 아니라 사람은 자기가
판매하는 상품이 제일 좋아요, 원래. 우리 엄마는 SK텔레콤 핸드폰을 파셨는데 SK텔레콤이 전 세계에서 제일 좋대. 그리고 저희 부모님들 보시면은 자기 동네가 제일 좋대. 자기 동네 부동산을 팔아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동네 제일 좋대. 그래서 원래 사람은 자기가 판매하고 자기가 취급하는 걸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거기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택을 보실 때는 이렇게 이런 거 봤을 때 이 사람이 앞에 저자의 소개를 보세요. 이 사람이 직업이 뭐지? 전직이 뭐지? 이런 걸 보고서 은행원은 은행 상품 제일 좋고 보험회사는 보험 상품 제일 좋고 증권회사는 증권회사 상품 제일 좋겠지. 그죠? 부동산 중개인은 부동산 제일 좋다 그러고 상가 투자자는 상가 좋다 그러고 땅 투자자는 땅이 최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걸 잘 들여다보고 돈에 대해서 공부하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 걱정 없이 행복하게 인생의 절반은 부자로 사는 법. 2번째 영상까지 리뷰 마쳤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